반갑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포항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이 환영한 기분입니다. 언어처럼요. 반갑고요. 인문학 강의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어떡하죠?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앞에 꼬마 친구들부터 자면 어떡하나. 그러게요. 제가 삼국지를 이걸 만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저도 어릴 때 삼국지를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때는 송건이나 조조가 훨씬 매력이 있는데 왜 약간 쪼다 같은 유비가 주인공일까?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봤을 때도 유비가 꼭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걸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유비가 주인공인지, 그리고 세 나라 중에 촉이 제일 먼저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멸망한 촉이 또 왜 중국인들의 고향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삼국지를 5년 전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죠. 어른들이 보는 걸로 할까, 또 애기들이 보는 걸로 해야 되나. 책은 아무래도 애기들이 보는 책으로 해야만이 가장 많이 팔립니다. 근데 어른들용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이 전혀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정도, 초등학교 6학년 그 정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 만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걱정이 그거였습니다. 도대체 영웅과 패자는 뭔가? 어떤 사람은 영웅이 되고 어떤 사람은 패자가 되는 건가? 그 기준을 작가가 하고 있지 않으면 삼국지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을 영웅과 패자로 이렇게 구분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확실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얼마나 정의와 신의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었나를 기준으로 해서 영웅과 패자를 구분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니까 확실한 자기가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떤 게 정의인지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향해서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간 영웅이라면 삼국지에 나오는 세 사람의 주인공 조조와 손권과 유비는 영웅이 맞습니다. 이 세 사람은 똑같이 바란 게 뭐냐 하면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였습니다. 그때는 너무 전쟁이 많은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세 명이 이거 하나는 분명하죠. 내가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나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은 누구 한 사람도 양보하지 않고 10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 100년 동안 전쟁을 한 기록을 적어 놓은 게 삼국지라는 거고요. 이 삼국의 전쟁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최후의 승자는 조조입니다. 조조의 위나라가 중국 세상을 통일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나라의 역사가 진수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시나 조조가 주인공입니다. 조조를 위주로 해서 조조가 최고의 영웅이었고 최후의 영웅이었고, 그래서 조조 위주로 기술한 삼국지는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뒤에 원나라가 들어서서 몽고가 들어와 가지고 중국을 통치하죠. 원나라로. 그래서 새로운 충절과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간중이라는 사람이 삼국지라는 소설을 씁니다. 그게 삼국지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에서 전수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삼국지 기록 중에는 그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진수의 삼국지와 나간중의 삼국지인데, 나간중의 삼국지는 그 당시 통치 이념에 맞게 누가 가장 충신이었는가, 누가 끝까지 충절을 지키고 누가
덕이 있었고 누가 더 자비를 많이 베풀었냐를 따지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촉이라는 나라의 유비가 만들어진 것, 찾아진 거죠. 그리고 유비의 그 삼형제의 도원결의도 굉장히 후세인들한테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니까 이번에는 삼국지의 주인공을 유비로 하자라고 해서 쓰여진 게 나간중의 삼국지고요. 진수의 삼국지는 역사서니까 과장이 좀 없는 편입니다. 아주 이렇게 사실에 가까운 기록을 했고요. 나간중의 삼국지 연의는 소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장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장풍을 쓰면 뭐 한 1km까지 날아가고 수염 길이가 한 3,000자고 막 이런 그게 있는데 이연세의 만화삼국지는 나간중의 삼국지 연의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삼국지를 만들게 된 제 기본적인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네 약간 눈치를 채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중국을 통치한 그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에 대한 제 그림입니다. 진시황이 처음 중국을 통일하고 사열을 받는 장면인데 약간 그럴듯합니까? 네. 자, 이제 삼국지는 그러면 언제쯤 배경일까요? 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삼국지는 언제냐 하면 기원전 한 600년 전에는 중국의 한 200개의 소국들이 난립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65일 매일매일 전쟁이죠. 200개 나라가 서로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하니까요. 그걸 우리가 이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한 400년 동안 그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 7개 나라가 남게 됩니다. 그 7개 나라를 우리가 전국칠웅이라고 합니다. 그 중국칠웅을 최후로 모두 무너뜨리고 통일을 한 사람이 바로 진나라의 진시 황제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나는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니까 나는 왕이 아니라 황제라고 부르겠다라고 해서 우리 그 앞에 시작할 시자를 합쳐가지고 진의 시황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진시 황제가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영원할 것 같았는데 11년밖에 못 갑니다. 한 7년 정도 있다가 자기가 만든 제국의 땅이 도대체 얼마나 큰가 그걸 돌아보러 가는 도중에 죽게 됩니다. 네, 풍토병으로. 그리고 진시황에 대한 얘기는 참 유명한 게 많죠. 오래 살고 싶고 죽기 싫어서 불로초를 구해서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까지 배를 띄웠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 진시황이 통일을 하고 난 뒤에 한 7년 만에 죽고요. 진나라는 그 뒤로 4년 뒤에 후계자를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히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은 전쟁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항우와 유방의 전쟁입니다. 그걸 초한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전쟁을 해서 한나라의 유방이 이기게 되죠. 그리고 항우가 한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한나라는 굉장한 나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대부분의 정체성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한지, 우리 이렇게 문종 이걸 한지라고 하죠. 그리고 한자, 이 모든 것들이 한나라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은 중국 역사상 굉장히 그 중국 한족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는 절대적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인을 한족이라고도 하죠. 한나라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한나라가 만들어지고 난 뒤 아마 기원전 200년쯤 될 겁니다. 그리고 100년 지난 뒤에 불행한 일이 생기는데 고조선이 멸망합니다.
한나라 한무제에 의해서 고조선이 멸망합니다. 우리의 가장 최초의 통일국가죠. 한나라의 영웅들도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기본적인 영웅의 신념을 가졌지만 고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홍익인간이라는 것. 고조선 역시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신념하에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근데 한나라가 최절정 그 시기에 고조선이 한나라와의 무역을 중간에서 교역을 독차지하고 있었고요. 또 중간에서 곡물을 탈취하기도 하고 세금도 중간 교역 세금을 많이 받기도 해서 결국 한나라에서 고조선을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고조선이 그때 왜 그렇게 맥없이 무너졌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기원전 100년경에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세월이 한 100년, 200년 흐르게 되죠. 그래서 한나라가 세워진 300년 이후에는 한나라는 거의 힘이 없어집니다. 그 당시에 한나라는 군국제라 그래가지고 가까운 데는 직접 통치하고 멀리는 연나라나 이렇게 호족 국가한테 맡겨가지고 세금만 받고 통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통일 신라 말기에 신라가 통치할 수 있는 게 경주 시내 정도 크기밖에 안 되었다고 하니까 결국 한나라도 결국 후반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깥 위성에 있는 나라인 세 나라의 힘이 너무 커집니다. 북쪽에는 위나라라 그래서 북이라고 하죠. 조조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동쪽에는 송건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동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쪽은 유비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서촉이라고 하죠. 촉한이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 세 나라의 제왕이 중국을 거의 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 100년 동안 기원 200년까지 100년 동안 전쟁을 하는 기록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삼국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런 배경을 두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영웅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전쟁을 했을까라는 걸 살펴보는데요. 만약에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 정말로 영웅의 길이라면 우리도 그 당시에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뒤에 아직은 멸망하고 난 뒤에 우리도 소국들이 난립합니다.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뒤에 옥조, 부여, 고구려, 저기 사만, 마한, 진안 이런 나라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동북아 자체가 전부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영웅을 우리도 찾자면 가장 가까운 쪽으로는 김춘추와 김유신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김춘추와 김유신도 결국은 삼국을 통일해야 되겠다라는 건 그건 700년, 800년 동안 전쟁을 세 나라가 해왔으니까 백성들이 전쟁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신념하에 통일 전쟁을 했겠죠. 그런 면에서는 신라의 김춘추와 김유신도 분명히 우리가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疑問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제일 작았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 혹시 거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진흥왕이 그 성왕과 그 함께 동맹을 해가지고 한강을 차지하는데 거기서도 그 진흥왕이 성왕을 무너뜨려가지고 오케이. 한강으로 교류를 해가지고 아주 정확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전략적, 정책적으로는 그게 분명히 맞는 이야기죠. 또 누구 견해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당나라는 외세의 힘을 끌어들여 가지고 사온 것, 그래가지고 동맹을 해서 한 나라 한 나라 무너뜨려 나갔던 것.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전략적이고 어떤 정책적 문제이죠. 근데 우리 작가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라가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노블레스 정신에 있다고 봅니다. 삼국 사기 기록을 보면 신라의 장군들은 항상 보면 자기 아들이 먼저 가서 죽든지 자기가 앞에서 달리든지 수많은 그런 기록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이 자기가 누린 것만큼 도덕적 책무를 먼저 한다는 정신이죠. 그건 뭐 물론 로마 시대 때 초기에 나왔던 정신인데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 정신이 신라 초기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화랑들이 아무리 화백으로서 이렇게 즐기고 살아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라가 그런 통일 신라가 나중에 1000년 뒤에 망한 이유 알고 있는? 그 지방 호족들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그때 그 경주를 이렇게 그 신라를 이렇게 막 끌어내가지고 다스려가지고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 포항지출 지도초등학교 3학년. 오, 대단합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맞습니다. 결과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게 원인은 아니지만 결과는 맞습니다. 신라가 망한 이유 중에 가장 왜 끊어지지? 다시 이어졌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골품 제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승골, 진골, 자기들끼리만 출세하고 자기들끼리만 관직에 나가고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최치원이나 장보고 다 당나라에서 출세해가지고 오잖아요. 신분이 낮으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중앙정부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해먹은 그런 골품 제도 자체가 신라를 망가뜨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 호족들 힘이 세져버린 거지. 자기들 어차피 중앙정부에 부름을 못 받으니까 지방에서 자기들끼리 힘을 주고 중앙정부를 위협하게 됐겠죠. 컴퓨터스백에 넘어가려면 이건가?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위촉오라는 중국의 그 당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자강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북이 이 정도입니다. 북이. 이게 위나라예요. 조조가 다스리던. 그리고 여기가 참 땅이 비옥하고 살기 좋은 데가 여기 오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사천성이라고 하는 지진도 많고 완전 산악지대에 정말 저 콩밖에는 곡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 여기 촉입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제일 늦게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미 위나라는 있고 오나라가 있으니까 제갈공명이 당신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여기는 그 당시에 막 소수민족들이 각자 그렇게 있던 동네예요.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의 지형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위나라 이쪽 안에 황제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조조가 황제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들이라 하지만 황제의 그런 명령에 의해서 다들 직위를 받고 그랬으니까 조조의 위세는 굉장히 컸던 거죠. 자, 이제 조조라는 인물을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세 명의 영웅 중에는 조조가 가장 먼저 빨랐고 가장 힘이 셌습니다. 조조는 황간의 아들인데요. 그 당시에 내시나 황간이라는 건 중국에서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상시라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10명의 내시들이 황제를 둘러싸서 전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상시라고 그렇게 불렸던 거거든요. 근데 조조는 그런
황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족의 아들이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굉장히 총명합니다. 조조는 총명하고 머리도 좋고 또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조조와 조조 아들 2명을 두고 근한삼조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황제 헌원의 연호가 근한입니다. 근한 시대 때 3명의 조씨의 최고의 문학가가 만들어낸 문학을 근한삼조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조조와 조조 2 아들은 굉장한 문인입니다. 시인이고요. 그리고 조조는 굉장히 대신에 차갑습니다. 감성적이고 차갑죠. 감성적이고 차가운 인물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갑자기 찾아봐도 바로 나오는 게 히틀러입니다. 무솔리니이고요. 네. 그 다음에 로마의 네로. 자기의 어떤 감상, 시적 감상이라든지 음악적 그런 감성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유태인들께서 수용성이 죽일 때 그 흘렀던 음악은 다 바그너 음악이잖아요. 굉장한 음악입니다. 무솔리니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조조 역시 굉장히 감성적인데 대신에 굉장히 차가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리주의죠. 조조는 어떤 경우에든 자기하고 어떤 원수적 관계가 있던 그 사람이 집안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능력에 의해서 그 사람을 기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조의 리더십을 치세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 그래서 정치적 감각도 빠르고 세상을 읽는 감각도 굉장히 빠르죠. 대신에 차갑습니다. 조조가 어릴 때 관상을 보러 갔죠. 관상을 보러 갔는데 허수라는 사람한테 관상을 보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조조라는 아들이 너무 범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너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가서 보고 와라. 허수가 관상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태평성세에는 충신이고 난세에는 관웅이 될 상이다. 간신이. 간사스러운 영웅이 될 상이다고 하니까 조조가 끌끌끌 웃습니다. 우리도 웃을 수 있죠.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나라 말기에 난세였으니까 조조가 간웅으로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 왕이 힘이 없고 위에 대신들이 힘이 하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 되어서 황제가 되어서 세상을 바로 한번 잡아보겠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허수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찾아줬고요. 근데 조조는 대범하게 난세라면 나는 간웅이 되겠어. 조조가 관리가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부닥친 제일 큰 적은 동탁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물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덩치도 좋고 욕심이 아주 많았던 그런 사람인데요. 동탁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조조 아버지하고 아주 친했던 친구 한 분이 계시는데 여백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백사 집에 가서 숨습니다. 그러니까 여백사는 아주 반기면서 내 친구의 아들이 왔구나 라고 반기죠. 그리고 내 마을에 가서 술을 좀 사오겠어. 조조하고 조조 부하하고 방에서 기다릴 때 밤에 술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조조가 방에 앉아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니까 부엌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삭삭삭삭. 아, 이 여백사가 나보고 술 사온다고 넣어놓고는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구나. 바로 방문을 뛰쳐나와가지고 그 안에 부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칼로 베어서. 베고 나니까 구석에 돼지 한 마리가 4발이 묶여서 있는 겁니다. 돼지를 잡으려고 칼을 갈았던 거죠. 근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백사 가족을 다 죽였으니까. 여백사가 오면 대접을 하려고 했던 친구 아들이 자기 가족을 다 죽였으면 당연히 관청에 신고하겠죠. 돌아오는 길에 술 사가지고 오는 여백사를 만나는데 조조가 죽여버립니다. 이유는 자기 가족을 다 죽였으니까 관청에 신고할 거니까. 그때 따라왔던 부하가 항변합니다. 당신은 너무 잔인하다. 나는 당신이 영웅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악한 줄 몰랐다.
그때 조조가 한마디로 얘기하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버릴지언정 세상이 나를 버리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조조의 모든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좌지우지하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게 놔두지는 않겠어. 그리고 조조의 또 한 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실리주의. 관우의 오간돌파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관우가 유비의 부인들을 데리고 두 부인을 데리고 조조한테 잡혀 있다가 5개의 성을 혼자 힘으로 뚫고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오간돌파라는 건. 근데 그때 조조는 통사정을 하다가도 관우가 떠나니까 조조는 보내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그 성문에. 왜? 조조는 관우한테서 자기가 쪼잔한 사람이라든지 인심을 잃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적이기 전에 관우한테 존경을 받고 싶고 관우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관우를 서운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조조의 부하들이 가는 데마다 성문을 잠그고 관우를 저지합니다. 근데 관우는 그 5성을 다 스스로 혼자 힘으로 다 뚫고 결국은 탈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관을 돌파했을 때 결국 조조가 달려가서 비단을 선물합니다. 이걸로 옷을 해 입어라. 그럼 조조는 과연 바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조조가 절대적으로 절벽대전에서 지고 도망갈 때 죽기 일보 직전에 관우가 살려줍니다. 옛날에 자기가 입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조조를 굉장히 잘 알 수 있죠. 조조에 대한 일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계륵이라고 혹시 다 아시죠? 그죠? 계륵. 닭갈비라고 합니다. 계륵. 한중을 먹으려고 조조가 쳐들어갔는데 비는 오고 날은 굽고 전쟁은 오래 끌고 조조가 미치게 된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그냥 철군하려고 하니까 창피하고 명분이 없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피해가 너무 크고 그래서 끙끙대고 있는데 하우돈이 와서 승상 오늘 밤 야간 경계 초소 암호는 뭘로 할까요? 그러니까 조조가 막 머릿속에서 복잡할 때니까 계륵이라고 해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우돈은 사실은 전투는 잘하는데 머리는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계륵이 무슨 뜻이지? 하여간 계륵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조조 군사 중에 양수라는 아주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륵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바로 조조의 심정을 이해해 버립니다. 아,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거 없고 안 먹으려고 하니까 아깝구나. 그러면 곧 철수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양수는 부하들한테 시켜가지고 자기 진영은 보따리를 사게 합니다. 조조가 보니까 자기 명령 내리지도 않았는데 양수가 보따리를 막 사고 있으니까 불러가지고 너 왜 보따리 사냐. 계륵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까? 조조가 속으로 놀랍니다. 이놈이 내 속을 다 훑고 있구나. 이런 놈이 있으면 내가 위험하지. 명령 불복종죄로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게 조조입니다. 의심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조조의 성품이라면 여백사 사건 또 관우한테 보인 그런 어마어마한 관용 또 양수처럼 자기와 두뇌를 기르거나 자기 속을 잃는 사람은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조조는 총명하지만 의심이 많고 차고 공사구분 잘하고 세상을 잘 다스리지만 그 의심이 많은 것 때문에 결국은 한번 호되게 당합니다. 그게 이제 적벽대전이라는 건데요. 그거는 좀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송건인데 제가 볼 때는 삼국지 그 세 인물 중에는 송건이
가장 호탕하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원래 호족 출신이고요. 조조가 한나라 그 서울에서 호요식 하던 귀족의 아들이었으면 송건은 저쪽 변방의 호족의 아주 귀족으로서 두고두고 잘 살아오던 집안의 자식입니다. 성격 후탕하고요. 호랑이하고도 사냥 가서 맨손으로 싸움하다가 다쳐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술도 너무 좋아합니다. 신하들하고 자주 파티도 하고요. 파티하면서 신하들이 간하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잘 들어줍니다. 근데 술 좋아하는 사람 다 흠이 하나 있듯이 술 주사가 엄청 심합니다. 대신에 술이 취하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합니다. 술 한잔 하라고 그러는데 술을 저는 도저히 못 먹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부하 목을 친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유비가 앞으로 위험한 놈이 되니까 이 유비를 죽여버려야 되겠어라고 자기 집에다 불러놓고 죽이기 전에 시간을 끌다가 정월에 내일이면 죽여야지 그러는데 오늘 밤에 술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술이 못 깨가지고 도망가는 유비를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래도 유비가 송건의 여동생하고 결혼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아니면 왕의 여동생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못 막는 거죠. 그래서 유비가 무사히 다시 도망가서 촉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러나 어쨌든 송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선정을 베풀어 가지고 자기 동생 신하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어 가지고 전략 결혼을 많이 시키든 말든 가장 전쟁을 안 한 성군입니다. 오나라가 가장 전쟁을 적게 했어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리고 책사 노숙하고는 평생을 의리를 지키면서 같이 갑니다. 그거는 조조하고 정묵하고의 관계하고는 아주 차이가 나죠. 조조는 자기를 거의 왕이 되기까지 끌고 왔던 책사 정묵을 결국은 죽이게 되는데 그것도 묘한 관계입니다. 조조가 이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정묵이 말립니다. 지금까지 조조라는 사람은 충신으로서 이름이 거론되었는데 당신이 만약 여기서 왕이 된다고 하면 간웅으로 불릴 거다. 좀 더 기다려라. 조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정묵한테 보냈는데 도시락에 보면 도시락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이제 너에게 줄 것은 없다. 정묵 자살하죠. 그때 신기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정묵까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조조가 그걸 던졌을 때 왜 순순히 자살을 할까요? 도망을 가면 유비나 송건이 다 반겨줄 텐데요. 근데 그게는 뭐냐면 인질이 있습니다. 적어도 정묵 정도 되는 사람의 신분이면 벼슬이면 적어도 조조가 있는 그 서울 안에 적어도 1000명 가까운 가솔이 있습니다. 식솔이. 자기가 도망가면 나머지 1000명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송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숙하고 노숙이 꾸짖고 막 아직은 왕 될 때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러면은 송건은 순순히 따릅니다. 근데 그 술이 너무 문제인데요. 그리고 송건이 평생 또 친구로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주유라는 인물입니다. 주유는 적벽대전의 주인공이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도 거의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주유와 평생을 같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송건은 그러면 과연 어떤 리더십인가? 일반적으로 앞에 조조가 치세, 세상을 읽는 정치적 감각에 뛰어난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송건은 처세의 달인입니다. 처세의 리더십. 계속 여기 이렇게 처세를 외교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바깥하고 전쟁을 최소화하고 안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속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건의 리더십은 처세의
리더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송건이 그렇게 처세를 잘했는데 송건과 유비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것 역시 또 뭐냐 하면 전략 결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건이 자기 아들을 관우의 딸하고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제갈공명의 형을 보냅니다. 보냈을 때 관우가 한 방에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호랑이 새끼를 여우 새끼한테 주냐. 그 말에 송건 완전히 열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서 관우가 죽게 되는 겁니다. 관우가 죽으니까 관우 장비 유비 유명하잖아요. 이거 도원길이. 유비가 영원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제는 촉과 오나라가 한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나라는 아주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전략결혼으로 처세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죄는 누가 있었을까요? 관우입니다. 관우가 전쟁은 무지 잘한 전쟁의 신인데 속은 되게 좁습니다. 제갈공명하고도 그렇고요. 관우는 평생 그 삼국지를 읽다 보면 주변에 뛰어난 사람들하고는 계속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가는 자기도 이게 맞는데 저놈이 그 길을 가니까 자기는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와 촉의 동맹을 결정적으로 깨버린 건 관우의 오만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고 자기 형제들도 다 끌고 가고 자기 나라도 망하게 만듭니다. 어쨌거나 송건은 그렇게 선정을 베푼 처세의 단일로서 아주 오래오래 삽니다. 송건의 불행은 또 그것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노숙이란 주유 다 보내고 난 뒤에 아마 80 넘어까지 살았을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치매와 노망이 와서 최고의 폭정을 또 해버립니다. 그렇군요. 저도 여기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네요. 호쾌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 정책으로 나라를 태평성세로 이끄는 선군. 하지만 과도한 폭음으로 주사가 문제다. 지금도 그렇죠, 그죠? 술이라는 건 참 적당히 먹으면 너무 좋은 음식인데요. 과하게 먹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술 주사는. 이제 드디어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입니다. 유비의 저 특징이라면 아무래도 뭐 귀겠죠, 그죠? 귀인데 유비의 저 귀만큼 유비가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한나라 황시대 후예고요. 그리고 홀로머니 밑에서 집신을 이렇게 삶으면서 아주 가난하게 자라는 자수성가형입니다. 공부 되게 싫어했고요. 보통 삼국지 위인전 어린이방 보면 유비가 주인공이니까 유비가 책을 되게 많이 봤다고 그러는데 실제 삼국지에 보면 전혀 아닙니다. 유비는 진짜 책 읽는 걸 싫어했고요. 조조가 책을 엄청 좋아합니다. 전쟁터에서도 조조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습니다. 한 손에는 칼, 한 손에 책. 물론 뭐 손자병법이나 이런 책들을 보겠죠. 유비는 책 보는 법이 없습니다. 책 진짜 싫어하고요. 노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네. 유비는 거의 백수건달로는 유비는 백수건달로는 거의 최고입니다. 나이 40이 넘어서도 다른 사람들 다 나라 가지고 있을 때 쫓겨다닙니다. 그러다가 제갈공명을 만났어야 비로소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촉이라는 나라. 40이 넘어서까지 유비는 방랑자입니다. 형제 2명 데리고. 그런데 그러면 유비는 과연 그런 우유부단하고 놀기 좋아하는 유비가 어떻게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유비는 한마디로 포용력이 블랙홀입니다. 오는 사람 마다하지 않고 가는 사람 울면서 보내고 한 번 유비한테 잡혔다 그러면 유비 팬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옛날에는 남자는 눈물 흘리지 않는 거야. 남자는 가죽을 부리고 나라를 잡아야 돼. 어떤 그런 정서가 있을 때 유비는 정반대의 스타일입니다. 자기가 필요하면은 바지가랑이 붙들고 팡팡 울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요. 서서라는 유명한 최초의 유비의 책사는 조조가 꾀를 부려서 서서의 엄마가 서울에 한나라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서서를 잡아가려고 어머니가 편찮다라고 가짜 편지를 써서 부를 때 서서 갑니다. 이게 절반은 가짜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가 아프시다니까 효자로서 가는데 유비가 장비 보고 서서 가는 거기 너티나무 자르라고 얘기합니다. 장비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서서 가는 거 지평선 지나갈 때 사라질 때까지 봐야 되는데 저 나무가 가진다고 펑펑 울면서 저거 잘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서로들 자존심 대결해서 강한 남자들끼리 절대로 약한 소리 안 합니다. 부탁하는 소리 안 하고 그런 남자들이 유비가 울면서 매달리니까 유비한테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조자룡, 서서 모든 영웅들이 다 그렇습니다. 유비한테 걸렸다 그러면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비를 소통과 화합의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감성의 리더십이고요. 어떤 이론이라든지 그런 정책이 아니라 자기 감성에 의해서 사람으로서 이렇게 호소하는 감성의 리더십이고요. 소통과 화합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보다 술과 파티 즐기는 무골호인이고요. 우유부단하고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유비의 아주 명대사가 있습니다. 여자와 아들은 또 만들면 되지만 영웅호걸은 한 번 가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한나라 남자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략적인 결혼을 자기 여동생도 거의 주고 그럴 때니까 지금 여자들이 가장 싫어할 삼국지 주인공은 유비입니다. 유비는 여자와 애들은 옷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입고 필요 없으면 벗어버리고 영웅호걸은 놓지 않습니다. 장비가 한 번은 술 먹고 농땡이 치다가 성 뺏기고 여파한테 성 뺏기고 유비 애랑 마누라 몽땅 던져놓고 혼자 도망쳐가지고 나 목배 달라고 형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비가 울면서 호통칩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태어난 건 같이 태어나지 않아도 죽을 때는 한 날 죽기로 했는데 네가 어찌 나보다 먼저 불충하게 먼저 죽으려고 하느냐. 자기 애하고 마누라 던져놓고 온 건 하나도 꾸짖지 않습니다. 또 유명한 거 있죠. 조자룡입니다.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을 조조 10만 대군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구해 나올 때 얘기입니다. 구해가지고 겨우 와서 바치니까 아주 그 황태자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네가 기껏 이런 놈 하나를 구하려고 네가 거기 쫓아 들어갔단 말이냐. 10만 대군 속에.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조자룡 내 골과 뇌를 다 쏟았으라도 왕께 영원히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게 유비라는 인물입니다. 그게 어쩌면 한나라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제일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는 사람이 여포입니다. 동이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저쪽에 유목민족, 기만민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여포가 항상 투구에 껌귀시나 이런 새 털을 달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한족은 그런 치장을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치장을 하는 건 북방민족인 그런 유목민족들은 귀걸이도 하고 이런 깃털로 멋도 내고 그랬나 봐요. 그게 이제 유일한 증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여포는 한 번도 배신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동탁도 아버지 닮았다가 죽이고 언제나 배신하는데 항상 배신할 때 이유는 뭐냐 하면 여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포는 여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도 결국은 지금 나가서 전투를 해가지고 저걸 물리쳐야 자기가 앞으로 살 수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애첩이 무섭다고 못 나가게 하니까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하한테 잠들었을 때 배신당해서 묶여서 잡혀가지고 여포를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여자분들이 신랑감을 찾으라고 하면 100% 여포입니다. 여포가 가장 가정적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원소가 자네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켜서 우리가 황제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했을 때 여포 처음에 좋아했다가 신하의 한마디 말 때문에 취소합니다. 뭐냐면 아무리 봐도 원소 관상을 봤을 때 질게 뻔하고 지면 저거는 역적이 되는데 그때 되면 딸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여포가 시집가는 가마 쫓아가서 빼앗아옵니다. 우리 딸 못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유비는 확실히 그 당시에 한족의 남자들의 정체성과 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비가 조조와 아주 다른 점은 뭐냐면 제갈공명이 약속을 어기고 조조를 살려준 관우를 죽이려고 할 때 부하인 제갈공명한테 엎드려서 제발 관우를 살려달라고 울면서 부탁하는 게 유비입니다. 그리고 조조는 양수가 자기 속을 한번 읽었다고 해서 죽여버리는데요. 그렇다면은 제갈공명은 벌써 죽어야 됩니다. 제갈공명은 완전히 유비 위에 있거든요. 머리가. 근데 자기 속을 아무리 유비가 제갈공명이 앞질러서 감지하고 먼저 작전을 시작해버려도 유비는 절대로 그걸 갖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틀렸다고 하면 따라가죠. 그래서 유비를 정리하자면 우유부단하고 잘 울고 놀기 좋아하는 성격이지만 모든 영웅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배짱과 덕이 있다는 거죠. 이 후덕하고 인자한 감성 그리고 기다림은 삼국지 또 최고입니다. 인내, 기다림의 리더십, 소통과 화합, 기다림의 리더십을 유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세 명의 영웅은 다 얘기한 게 되겠죠. 제가 이거 하면서 자꾸 건드리나 봐요. 그죠? 그림이 뒤로도 가버리고 안 건드려야지. 자, 이제 삼국지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가. 아이고, 조금 빨리 해야 되겠네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이 진짜 늦습니다. 이게 어디 강의 안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서울 사람들 1시간에 할 걸 저는 한 2시간 해야 돼요. 도원결이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 밑에서 형제의 어형제의 결의를 맺었다는 건데 한 사람의 백수하고 한 명의 백정하고 한 명의 살인을 하고 도망친 도망자하고 3명이 마침 그때 황건적이라는 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황건적을 물리치자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사고에서 보면 약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황건적에 대한 접근인데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이 황제 위주의 사고를 가지고 보면 분명히 도적인데 지금 어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혁명가일 수 있습니다. 네. 황건적의 장각 같은 경우 혁명가일 수 있습니다. 개발아처럼요. 근데 불행히도 실패했기 때문에 도적으로 몰렸고요. 그리고 황건적 전투에 나가서 유비 삼형제는 굉장히 큰 전과를 이룹니다. 하지만 송건이나 조조는 평소에 귀족이었기 때문에 큰 벼슬을 받고요. 유비는 겨우 동사무소 2장 정도 벼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악덕 관리 때문에 예의치 않아 가지고 그 관리를 장비가 두들겨 팼기 때문에 그 관직을 집어 던지고 다시 방랑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가는 데마다 유비 삼형제는 성을 구해주고 도적을 물리치고 하는데 물리치고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40이 넘도록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맨날 떠돌인데 대신에 민심과 덕망은 대단히 없습니다. 유비는 그야말로 영웅이다. 전혀 자기 자리라든지 이권이라든지 그런 걸 탐하지 않는다. 오로지 정의를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삼형제가 뛰어들고 그 다음에 자기는 떠나간다 해서 유비가 그때까지 얻는 건 땅은 한 조각도 없었지만 민심은 세 영웅 중에 최고 많이 얻습니다. 딱 하나인 거죠. 유비 같은 사람이 와서 우리 성을 다스려 줬으면 좋겠어. 그게 그때까지 유비가 얻은 최고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삼국지 최고 슈퍼스타 제갈공명입니다. 제갈공명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다는 뭐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제갈공명을 이렇게 예쁘게 그린 건데요. 제갈공명이 남긴 것 중에 지금은 제가 가훈 비슷하게 쓰는 말이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일을 꾸미는 건 사람이 꾸미지만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은 결국 하늘이다. 사마이를 죽이려고 하다가 하늘이 사마이를 살려주는 걸 보고 그때 한탄하면서 뱉은 말이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삼국지 최고의 슈퍼스타하면서 최고의 천재입니다. 형주 사람이고요. 산속의 언둔거사로 지내고 있을 때 스스라는 정치가의 소개로 유비가 처음으로 제갈공명에게 갑니다. 도와달라고. 뭐 당연히 깨끗이 거절당하죠. 왜냐하면 제갈공명이 이렇게 봤을 때 유비는 깜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2번은 2년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갈공명이 유비가 삼고초려라 그래서 3번을 그렇게 찾아가서 엎드리고 빕니다. 그랬을 때 제갈공명이 유비에게 얘기합니다. 지도를 아까 우리가 본 지도에 있죠. 그걸 꺼내놓고 자 위에는 조조가 있고 동쪽에는 오가 있는데 그대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건 여기 서쪽에 험한 딱 촉밖에 없는데 당신은 무슨 재주로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유비가 답을 못 찾아. 그리고 도와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갈공명이 거절합니다. 아직 자기가 나갈 때가 아닌 겁니다. 유비를 들여다봤을 때 이게 선하를 통일할 수 있는 인물이 못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드디어 유비의 최고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털스덕 주저앉아가지고 쫓아내는 제갈공명의 무릎을 붙잡고 울면서 호소합니다. 그대가 나를 버리면 나를 보고 저 따라오는 저 만백성의 고생을 내가 어찌하리요. 펑펑 우니까 거기에 제갈공명 드디어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장군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제갈공명이 출두하지만 제갈공명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인간 데리고 천하를 통일할 수는 없고 그래 서쪽 땅이라도 차지하게 해서 중국을 3등분해서 다스리자라는 결심을 하고 나옵니다. 그걸 천하 3분지계라고 하죠. 물론 중국인이 뽑는 첫 번째 사상가도 당연히 제갈공명입니다. 저기 중국의 성도에 무후사라고 가보면요. 거기에 유비의 묘가 있습니다. 유비 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국의 묘나 사당을 가보면 우리 절처럼 앞에 사천상이나 이런 게 있어서 부처님을 지키고 그 안에 불전이 있잖아요. 순서가. 중국에도 모든 사당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왕이 있고 밖에 장군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 무사가 가면 약간 사당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정문에 들어가 보면 중간에 유비가 있고 좌우로 관우와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과해서 들어가면
제갈공명의 사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성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지혜를 낸 게 보이는 게 모든 사당은 대신에 또 가면 계단을 올라가서 높은 데 사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사의 제갈공명의 사당은 유비를 거쳐서 내려가면은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서 사당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수는 유비가 더 위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건 제갈공명이 더 위라는 거죠. 혹시 기회가 생기시면 중국 성도 여행을 가시면 그 무사에 꼭 들리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모든 위대한 왕들의 사당 지붕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와 일반적 기와 문양만 되어 있는데 제갈공명 사당에는 지붕 위에 7명의 신선이 앉아 계십니다. 아무리 제갈공명이 대의를 위해서 일을 했으나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관우와 장비가 칼을 휘둘러서 죽이면 하루에 100명을 죽이겠습니까? 2000명을 죽이겠습니까? 그죠? 제갈공명 거의 지략으로 불에 태워 죽이고 물에 잠겨 죽이니까 제갈공명이 한 번씩 죽이면 몇십만 명씩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악령들이 제갈공명을 못 괴롭히게 7명의 신선이 그 지붕 위에서 지키게 할 정도로 중국인들이 제갈공명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 공명으로 인해서 드디어 유비도 형주를 차지하고 촉도를 거쳐서 촉한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갈공명은 천하를 3등분해서 지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유비 삼형제를 보고 또 느낍니다. 이 세 명은 얼마나 사적으로 의리가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지 공사구분이 그 세 명의 목숨을 걸고는 공사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하고는 덕과 이 모든 게 좋지만 중국을 세 등분해서 가르쳐 다스리는 것만이 방법이겠구나. 그리고 드디어 적벽대전이라는 중국 최고의 삼국지 최고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조조가 북을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물리치고 북의 최고 제왕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남쪽의 오나라와 총나라를 없애가지고 천하를 통일하겠다고 난선 전쟁이 적벽대전인데요. 이 적벽대전은 그 당시 조조는 100만 대군이고 오나라하고 유비군사 다 합쳐봐야 10만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한 8만은 7, 8만은 송건의 군사이고 유비는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가지고는 일종의 게릴라 부대입니다. 그런데도 제갈공명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어서 송건하고 동맹을 맺는데 성공하고요. 그리고 이 적벽대전에서 가장 최고의 손나라의 지장은 주유입니다. 그 주유하고 만난 데서 자 그러면 조조의 100만을 우리 10만으로 물리치려면 전략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서로 우리가 손바닥에 자기 뜻을 써봅시다 하고 써가지고 내미는데 불화자가 둘 다 서입니다. 화공으로 하는 방법, 불태워 죽이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황계라는 또 한 충신이, 늙은 충신이 있는데 그 충신을 고육지책이라는 내 살을 주고 상대방의 뼈를 깎는다라는 계책을 냅니다. 그래서 황계가 일부러 주유에게 대들고 태형을 받아가지고 거의 죽지 직전까지 가서 조조로 하여금 황계의 귀순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전략으로 의심 많은 조조의 의심을 역으로 이용해서 적벽대전에서 저 조조의 100만 대군 배를 다 쇠사슬로 엮게 해서 황계의 섭을 기름을 가득 실은 배가 뛰어 들어가서 100만 대군의 저 배를 그대로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오와 촉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주유가 끝까지 제갈공명과 머리싸움을 하면서 제갈공명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봤을 때 저 제갈공명을 두면 오나라가 승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갈공명만 없으면 저 촉이라는 나라는 껍데기인데 제갈공명 때문에 안 되겠거든요. 죽이려고 하다가 계속 실패하죠. 그리고 드디어 형주라는 땅이 남았습니다. 적벽대전 승리가 끝나고 형주는 원래 오나라의 땅이었습니다. 유비는 지금 그 형주를 빼앗아 가지고 겨우 거기서 성주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형주를 내놔라. 제갈공명이 못 주겠다. 뺏어가봐라. 주유가 제갈공명에게 듭니다가 결국은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삼국지를 보면요. 제갈공명과 정면 승부를 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갈공명하고 싸우면 백전백패 다 죽습니다. 그럼 제갈공명을 이긴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 있습니다. 자, 그 한 사람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죠, 뭐. 자, 이제 유비도 그 적백대전 이후에 이제 촉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천하는 드디어 3등분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각 제왕들에게 책사가 한 명씩 붙어 있는데 생각이 다 다릅니다. 조조에게 있는 이 곽가는 천하일국지계입니다. 위나라가 다 통일해가지고 위나라가 이 중국을 다 다스려야 돼.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죠. 노숙은 천하이분지계입니다. 촉을 멸망시켜버리고 오하고 위가 남북으로 갈라서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다. 제갈공명은 천하삼분지계. 이 100년 동안 가장 뛰어난 천재가 천하삼분지계를 얘기할 때는 그만큼 유비가 쪼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을 믿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비에게는 제갈공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5호 장군이라는 어마어마한 장군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졌다는 건 일종의 유비가 제일 먼저 멸망하는데 고수톱 칠 때 5강 들고 3점에 진 거나 마찬가지겠죠. 금방 이해를 하시네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제갈공명이라는 인물은 정말로 뛰어난 천재면서 또 이런 제갈공명이 죽고 난 뒤에도 끝까지 촉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유비의 포용력이라는 건 더 엄청난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나라가 이렇게 겨루는데 결국은 얘기를 잠시 드리자면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송건이 국경을 지키는 관우 보고 우리 아들하고 너가 딸 결혼시키자. 근데 호랑이 새끼를 여우 새끼한테 어떻게 주냐 이래가지고 송건이 불 꺼내가지고 쳐들어가서 관우를 잡습니다. 근데도 차마 이 전쟁의 신에게는 어떤 신기 같은 게 보여요. 신기. 그래서 송건이 목 베는 거를 싫어합니다. 이거 목 베고 나면 자기한테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제발 살려달라고만 얘기하면 내가 풀어줄게. 택도 없죠. 관우 목 잘라라 이래가지고 저 삼국지 연예에 보면 자기 잘린 목 들고 말 타고 다니면서 억울하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관우는 전쟁의 신이 되는데 불시의 제왕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일 먼저 관우가 죽으니까 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장비. 형님 원수한테를 갚으러 간다고 전 부하들한테 그 몇만 명이죠. 3일 만에 하얀 상복으로 소복으로 다 입히라고 명령 내립니다. 너네들 그 옷 못 입히면 너네 두 놈 목 날린다. 술 먹고 취해가지고 잘 때 그 두 장수가 장비 목을 쳐가지고 관우에게 송건에게 쫓아갑니다. 유비 완전 열받죠. 관우 죽였지, 장비 죽인 놈들 거기 귀순 받아줬지,
70만 대군, 그 당시 70만 대군이면 어마어마하죠. 제갈공명이 그렇게 말리죠. 지금은 우리가 오와 동맹을 맺어야지 우리끼리 싸우면 우리 바로 위나라에 진다. 근데도 유비 쳐들어가서 결국 백제성에서 죽습니다. 그 죽고 나니까 이제 초기에는 정말 최악의 제왕인 유선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유비에. 그 사람이 황제가 되고 제갈공명 혼자서 전쟁하느라고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조조 역시 뭐 들리는 말인데 관우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관우 귀신에 시달리다가 조조 죽습니다. 네. 비명 행사하고요. 송건은 오래오래 사는데 이렇게 이제 위는 조조의 아들 조비가 황제가 되고 촉은 유선이 황제가 되고 촉은 송건이 60 넘은 나이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삼국지 2라운드인데요. 여기서는 보기 좋게 위나라가 이깁니다. 한쪽은 너무 노망든 송건이 너무 개판을 치고 있고 유비의 아들은 노는 거 무당한테만 빌고 있습니다. 저기 적들이 쳐들어오니 무당이 어떻게 좀 물리쳐라 이러면 무당이 굿하고 이럽니다. 당연히 망조고요. 그래서 위나라가 이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위나라가 통일을 하는데 그러면 조비가 정말 똑똑해서 통일을 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조비에게는 아주 뛰어난 영의정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마이는 정말 영리한 사람입니다. 사마이는 책략가인데요. 제갈공명하고 진술 가지고 한번 다퉈보고 몇 번 전쟁해보고 자기가 그 게임도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사마이도 그걸 볼 줄 알아요. 역술가입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자기보다 빨리 죽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마이가 제갈공명을 이기는 방법으로 정한 게 도망 다니는 겁니다. 도망 다니면서 제갈공명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제갈공명은 6번이나 위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근데 6번 다 사마이를 못 잡습니다. 사마이가 도망가 버리니까. 사마이를 가지고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데요. 사마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갑자기 오장원에서 죽고 나는데 철수할 때 사마이가 쳐들어올까봐 자기 목각 인형을 만들게 해요. 그게 자기 옷을 입히고 이제 철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마이가 보니까 제갈공명이 분명히 역술로 보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분명히 제갈공명의 별이 떨어졌는데 제갈공명이 가고 있는 겁니다. 가짜 아닐까? 하지만 도망갑니다. 그 답이 아주 좋습니다. 아들이 사마서가 저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안 붙어보고 왜 가냐 이러니까 병졸의 목은 다시 데리고 오면 되지만 내 목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100개 하나 진짜였을 경우 내가 죽으면 내 야망은 끝나기 때문에 몸을 걸 수 없다. 그러면서 나중에 철군하고 난 뒤에 스파이를 통해서 보면 그게 제갈공명이 아니라 목각 인형이라는 걸 알죠. 그때 한탄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잡았구나. 한탄하죠. 중달은 사마이의 호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이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두 가지 유명한 얘기를 남기죠. 제갈공명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하면서 한탄을 하고요. 사마이 결국은 제갈공명이 죽고 난 뒤에 그 뒤로는 이 사마이인데요. 그럴듯하죠. 죽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적이 없습니다. 아주 쉽게 촉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위나라가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후계자 수업을 아주 잘 시킵니다. 자기가 쭉 봤을 때 세 나라가 다 망한 이유가 후계자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아들 3명을 불러놓고 화살 3개를 가지고 오랍니다. 그래서 화살대 하나를 주고 꺾어보라. 딱딱딱 다 꺾어지죠. 3개를 한 번에 꺾어봐라. 아무도 화살대 3개를 꺾지는 못습니다. 너희들이 이러면은 영화를 누릴 것이고 너희들은 절대 흩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사마이가 죽고 난 뒤에 사마이 아들들은 형부터 다 정성하다가 손자 때 사마염이 드디어 황제가 되는데 아주 황당합니다. 한 3대가 그렇게 되고 하니까 위나라는 완전히 이게 권력이 없어지고요. 사마염 칼을 들고 그냥 황제한테 걸어가서 칼로 푹 찌르고 그날로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왕위를 찬탈해서 나라를 세우니 바로 또 넘어갔네. 어떻게 이까지 갔을까요? 거꾸로 보내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가 공명의 목각 인형이고요. 그리고 진이라는 나라를 세우니 바로 위나라를 이어받은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이는 기다림의 미학이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해볼까요? 삼국지 전체를 읽었을 때 삼국지가 말하는 것은 뭘까요? 삼국지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볼 때는 삼국지는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희망을 팔아야 된다.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 지도자가 절망을 팔면 그 지도자는 적이다. 존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희망을 파는 지도자만이 우리가 진정한 지도자다라는 것을 이 삼국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눈에는 뭐 절망을 파는 지도자들도 너무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선거도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도자라는 의미를 좀 더 넓게 보면 가정을 지키는 엄마 아버지도 지도자죠. 학교 선생님도 지도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언제나 희망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받기 전에요. 제가 선물을 삼국지 책 3지를 가져왔는데요. 3사람에게 퀴즈를 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분도 누가 제일 먼저 손드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의 호는 맹덕입니다. 유비의 호는 현덕입니다. 자, 이제 퀴즈 나갑니다. 장비의 호는 뭘까요? 누가 먼저 들었죠? 빨리. 저 우리 먼저 드시죠. 예, 1등 맞습니다. 저분에게 책 한 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악수는 하셔야죠. 네. 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아까 저 5강을 들고 유비가 졌다고 그랬죠. 5강이라는 것은 오호 장군을 얘기하는 건데요. 오호 장군 이름을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번에 누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가? 요 앞에 제일 빨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파란 꼬마가 더 빠른 거 아닌가? 뒤인가요? 자, 맞습니다. 뭐 삼국지 다 읽고 있네. 그럼 마지막. 유선이 항복하고 사마소약에 가서 있을 때 끝까지 남아가지고 금각이라는 데서 조조군과 싸우다가 자결을 한 강족 장군이 있습니다. 이름 뭘까요? 이번엔 누구? 강유 맞습니다. 전부 뭐 원샷 원킬이군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질문 있으시면 몇 분만 받겠습니다. 제갈공명을 이게
이긴 사람 한 명이 누구예요? 사마이. 사마이. 그러니까 삼국지 최후의 승리자는 사마이지. 왜냐하면 그 100년 동안의 전쟁을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정리하다가 자기 손자를 황제에 올려버리니까. 삼국지 읽어보면 그 완연과 봉추를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네. 말 있잖아요. 네. 봉추 그러니까 그 광통 사원 낙동파에서 죽지 않습니까? 네. 광통의 그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 궁금합니다. 광통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삼국지에서 두 용을 얘기하자면 제갈공명하고 지금 말씀하신 봉추 두 명을 얘기하는데 이 지략이라든지 모든 천재적인 건 두 개인데 봉추의 리더십을 얘기하기 전에 봉추를 하늘에서 떨어뜨린 건 질투심이죠. 제갈공명에게 지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제갈공명이나 진짜 똑같고 지가 더 위인데 제갈공명만 세상에서 더 알아주니까 제갈공명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너무 빨리 자기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성급하게 가버린 거죠. 그 외에는 봉추의 연한계나 이걸 보면 봉추의 리더십을 발표하기 전에도 조조한테나 유비한테나 다 그 생긴 얼굴 때문에 천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핸디캡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을 못한 사람 같아요. 그건 우리에게도 누구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변질된 천재성의 사람이라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질문 없죠? 있나요? 마지막 한 분. 마지막 한 번만. 네, 수경 선생이 사마이는 왜 전개 쪽으로 안 나갔는지가 궁금한데. 그건 지금도 우리 초에 묻힌 사람이 많은데요. 그 수영 선생은 사람 인재를 키우는 데는 관심이 있었는데 관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진시황 때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걸 중림치련이라고 그래요.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이 꼴보기 싫어서 대나무 밭에서 이렇게 현이나 튕기고 술이나 마시면서 관여를 하지 않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신선 정도의 접근이니까 수경 선생은 신선의 경지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오늘 너무 강의 제 은밀한 말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여기 이강덕 시장님하고 저는 인연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쁜 일정에도 제가 모처럼 고향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시간을 빼서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이왕 오신 김에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밑에서 듣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을 비롯해서 삼국지 저도 읽었지만 이거 어떻게 다 그 정도로 기억을 하는지 정말 대단한 우리 학생이고 시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현세 우리 반항아님 우리 이현세 교수님은 전반부에 소개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곡강 맞습니다. 곡강이 원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인물 중에 한 분이고 서울 가면 아주 유명한 전국적으로. 근데 오늘 먼지 포항까지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자주 오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고 고맙습니다.